이마고 부부치료에서 발달 과정의 상처와 힘겨루기 패턴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여행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은 성격 발달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짝을 만나고 또 어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코엇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인정해 주었다면 그 인정은 아이로 하여금 안정감 있고 자율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성을 형성하도록 내면하지만 아이가 충분한 사랑과 애정의 결핍은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서 배우자나 또 자녀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어린 시절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방어 기제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달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정서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과 애정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을 느껴야 됩니다. 인간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즐김과 돌봄, 또 사랑과 열정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본래의 책임은 자녀들의 안전과 생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감정을 통해서도 표현하고요. 사고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감각,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운동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아이가 사회화되도록 이끌려면 양육자는 아이의 삶에 에너지를 부정하거나 억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성장 과정에서 사고의 억압 또는 감정의 억압 또는 감각의 억압을 당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축소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발달 단계와 어린 시절 상처 1단계는 18개월 이전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8에서 24개월 탐험을 해야 하는 과업이 있는 탐험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2살에서 4살 사이 아이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6살까지의 아이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회피하는 자와 매달리는 자, 도망가는 자와 쫓아가는 자, 엄격한 자와 흩어진 자, 또는 경쟁하는 자와 타협하는 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발달 시기에 따른 부모의 양육 결핍과 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개월까지 이 시기에 발달 욕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과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자의 관심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아이들도 생존 보호 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즉, 울음으로 엄마를 어때요? 가까이 오게 만들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미소, 옹알이, 잡기, 빨기, 매달리기. 이렇게 부모로 하여금 아이에게 접근해서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도록 신호를 보내는데 양육자가 이런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럴 때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면 아이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양육자와 깊은 유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는 커서도 성인은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부분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와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양육자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을 유발하거나 양육자가 자기 욕구에만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아이의 욕구를 민감하게 채우고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직업으로 또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양육 대상이 자꾸 바뀌게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안과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상처를 받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고 회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피형 아이는 난 안아주는 사람을 더 이상 이제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안아주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이렇게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감을 종종 받은 상처 때문에 양육자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더욱 의존하며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서 매달려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이 되어서 또 회피하는 자와 이렇게 매달리는 자는 서로의 필요와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회피하는 자는 배우자와 거리를 두고 친밀감 형성이 어렵고 때론 차갑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차갑죠.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사랑이 없는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자로 당신 언제 와요? 전화 좀 주세요 라고 종종 듣게 되죠. 이게 성인이 된 매달리는 자는 불안하고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혹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버림받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다가가려고 접촉을 시도하고 비유관적으로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부모의 그 냉정한 태도는 상처와 고통으로 거부감으로 회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자와 매달리는 자로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발달 단계에서는 24개월까지에서는 발달 욕구는 탐험과 이제 아이의 발달 욕구는 탐험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대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때 부모의 양육 결핍 양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하지 않아서 소홀함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는 숨막히게 되고 도망가서 멀어져야 살 수 있다고 아이는 생각하게 돼.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과 자유를 원하는 아이죠. 그래서 아이는 격리형으로 도망가는 자로 반응을 하게 된다. 나에게 탐험할 수 있는 내 공간이 난 조금도 없어. 숨막혀. 어느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발달 단계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그들만의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주고, 아이가 불안해서 겁에 질렸을 때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기 방어로는 이렇게 도망가는 자로, 그 다음에 쫓아가는 자, 서로 매력으로 다가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도망가는 자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다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쫓아가는 자는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도망가는 자는 자기만의 공간과 자유를 원하고 자기를 제발 혼자 두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불평을 하죠. 쫓아가는 자는 더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서 상대방에게 왜 같이 하지 않냐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죠. 그래서 부부는 이런 힘겨루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부의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서로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평행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파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아 정체감의 단계입니다. 정체성. 이때는 이제 부모의 반영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단계예요. 발달 욕구는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안정 애착이 형성되고 탐험하는 데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런 정체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양육자를 내면하고 다양한 성격과 애정적인 동일시를 실험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정체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 만화 주인공 흉내를 내든 가수를 따라하든 이렇게 잘 반영해 주면서 너는 개그맨 흉내를 잘 내는구나. 너는 노래를 참 잘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이 아이는 자기가 내가 엄마의 딸이구나. 엄마의 아들이구나. 내가 노래도 잘하는구나.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넌 여자아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노니? 라고 한다든가 넌 남자인데 왜 인형 가지고 놀아? 이렇게 이제 너무 그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비춰주는 선택적인 거울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수치감을 더 형성하게 되고 엄마가 원하는 그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격한 생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도전보다는 자기의 탐색 이런 거 호기심 이런 것보다는 부모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고 하는 엄격한 행동 양식을 형성하고 강한 규범과 생활 방식으로 모범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또 반면 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고 무반응과 무반사로 반응을 한다면 이 아이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자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로 힘겨루기 위해서 엄격한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배우자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충고와 비난과 판단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당신은 개념이 없어요. 기본을 몰라요. 그러면서 흩어진 자아는 엄격한 자의 이런 일방적인 방식이나 태도에 문제를 일으키며 나는 항상 당신 뜻에 맞추고 살고 있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밖에 생각을 안 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밖에 몰라요. 라고 소리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시기는 6세, 6살까지의 아이로 힘의 능력 형성 단계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하게 되고 목표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교육과 정보를 얻게 되고 아이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의식과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거나 방법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잘하기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잘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힘과 경쟁의 단계에 대하여 아이에게 칭찬과 긍정적인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쟁형 아이는 내가 어렸을 때 아무도 내 일에 관심이 없었어. 이제 내가 똑똑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정과 부모 인정과 지지 없이 방치를 당한 아이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어떠한 그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 이런 아이들이죠. 더 수동적이 되어지고 수동적인 타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로 이렇게 경쟁자와 수동적인 타협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경쟁적이고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경쟁하는 걸로 나온다든가, 또는 수동적인 타협자는 상대방에게 거의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착하면 사랑받을 거야. 경쟁자는 불완전해서는 안 돼.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행동으로는 아주 기쁘게 하려 하고 만족시키고 흠잡을 데 없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수동적인 타협자는 파트너에게 거의 다 자기가 잘해야만, 이렇게 맞춰야만,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자는 자신의 다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자신의 유능성을 받아들이고 협조를 해야 되고, 파트너의 노력을 좀 더 반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반면에, 우리 수동적인 타협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성을 좀 더 개발해야 되고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파트너의 성공을 이렇게 칭찬하기, 이런 방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억제되거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기에, 어린 성장 과정에서 불완전한 양육으로 인해서 결핍되어서 안 좋은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을 없앨 방법을 찾거나 그런 욕구를 증오하게 되는데, 자신을 제거할 수도 없고 증오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즉 다른 방법인 자기 증오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자, 발달 여행에서 우리는 발달 단계마다의 발달 욕구를 봤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결핍 양상들이 어떻게 방어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발달 여행에서 우리는 또 구내와 신내라고 우리의 뇌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부부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이 구뇌, 올드 브레인으로
우리의 이제 뇌의 중심부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파충류의 뇌와 이렇게 포유류의 뇌가 우리 인간의 뇌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인간의 뇌 안에는 되뇌라고 하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동물과는 다른 제3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하는 뇌는 이 파충뇌와 포유뇌죠. 특히 파충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어라든가 도마뱀 등 이렇게 동물에게 있는 뇌로서 몸의 기능을 통제하는 것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 박동이나 소화기관이나 또는 호흡기관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생존의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뇌의 기능은 대부분이 다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나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마치 우리도 동물처럼 숨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강하게 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를 방어해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든가 이런 그 자기만의 생존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다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파충류의 반응들은 거의 다 자동 반사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포유뇌는 포유 동물들이 집단 생활로 발달되는 뇌입니다. 그래서 포유 뇌에서는 관계에서 필요한 욕구나 감정 또는 우리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 경험에 필요한 우리의 욕구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지죠. 반면에 되뇌는 동물들과 다른 정말 제3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되뇌층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는 능력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이런 논리성이라든가 읽기라든가 쓰기 이렇게 상당히 우리의 그 의식에 해당되는 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 인간의 되뇌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제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뇌가 뭘까요? 자동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어떤 무시라든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나도 자동 반응을 하는 파충뇌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저 인간이 또 난리를 치네. 저 사람 또 화가 났네. 그러면 나는 이제 안전하게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파충뇌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부부들이 이렇게 힘겨루기의 과정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생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고자 방어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반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파충뇌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이 이 되뇌의 기능을 활용해서 대화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기만 하지 대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자기 말만 막 하고 나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이마고 부부 치료가 바로 이런 되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마고 부부 치료에서는 경청을 잘 해야겠죠.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것이 파충뇌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반영하게 하는 것은 되뇌의 기능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는 그래서 이랬어. 뭐 이렇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으로 합리화를 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파충類반응이라면 되대의 기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다시 듣고 반영해 주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니까 아,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정하기가 되어지고 그때 당신의 심정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공감 반영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대화법이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이마고 대화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부들이 너무 그 힘겨루기를 하고 싸우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파충내 또는 포유내 이런 동물 수준으로만 머물렀다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부가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다른 되뇌를 사용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공간 안에서 부부가 대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달 여행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마고 대화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